교수님, 지금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할 거예요. 여기는 하버드 대학교라고요. 이런 사실을 다른 교수님들이 아시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맞아요. 저렇게 작은 나라가 제일 강하다니요. 교수님, 혹시 치매 걸리셨어요? 병원에 좀 가셔야겠네요. 여기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강의실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 학생들은 강단에 선 교수에게 흥분해서 외치고 있고, 교수는 의미심장하게 미소만 짓고 있을 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배도선입니다. 어디 배 씨냐고요? 나주 배 씨예요. 아니, 나주 배는 과일인데 그런 성씨가 정말 있냐고요? 맞아요. 저는 파란 눈의 미국인이에요. 한국이 좋아서 제 마음대로 멋진 한국 이름을 만들었답니다. 한국에 처음 온 건 1965년도였고 지금까지 100번도 넘게 방문했습니다. 제가 처음 냈던 택시 요금이 300원이었답니다. 한국은 저에게 참 특별한 나라입니다. 한국에서 입양한 제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는 손주도 생겨 제가 할아버지가 되었답니다. 한국을 알게 되어 생긴 행복이지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미국인이 드물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유행이 되었고 세계 최고의 기업들은 한국과 협력하려 발벗고 나서고 있죠. 대체 언제부터 한국이 이처럼 두각을 나타내게 된 것일까요? 60년 전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이런 미래를 전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무너진 건물들, 폐허가 된 거리, 배고프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 그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의 드라마에 전 세계가 열광하고 K-팝이 빌보드 차트에 당당히 올라 있으며 한국 영화는 아카데미상을 휩쓸고 있어요. 한국은 이미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있죠. 과연 60년 동안 한국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19살의 어린 나이에 우연히 한국과 첫 인연을 맺은 후 이 나라의 매력에 온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이 이렇게 강력한 국가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결정적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그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 한국이 앞으로도 계속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이자 우리 미래의 설계도로 볼 수 있습니다. 1965년 여름, 생애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던 당시 19살의 제가 한국행을 선택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전쟁의 폐허가 된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인 한국으로 왜 가느냐며 걱정하더군요. 그러나 그때의 선택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심각한 가난과 혼란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폐허가 된 서울의 거리와 무너진 건물들 사이에서 저는 열심히 책을 펼치는 학생들을 보았고 낡은 가옥에서 희미한 불빛 아래 공부하는 청년들을 마주쳤습니다.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에 굳건한 의지를 보이는 부모들의 모습을 직접 체감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작은 서점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글씨가 희미해진 책들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서점 점원은 그것이 한 권의 책을 수십 명이 보아서 달아진 것이라 설명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한국인들이 지식에 대한 갈망을 지니고 있음을 깊이 느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한국에 한글이 도입되기 전까지 제가 접했던 동양의 언어 중 한글처럼 과학적이고 세계적으로 통용될 만한 문자는 없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해 보였던 이 문자 체계가 사실 얼마나 섬세하고 혁신적인 창조물인지 금세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한 도서관에서 우연히 접한 직지심 체요절에 관한 기록은 제 호기심을 한층 자극시켰습니다. 구텐베르크보다 훨씬 앞서 금속 활자를 창안했다는 사실은 당시 서양 중심의 역사관을 가진 제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차 한국이라는 나라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가난과 혼란은 잠시뿐이었으나 그 속에 감춰진 한국의 역량은 강력하다는 확신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로 복귀한 후 저는 한국학 연구에 제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세계가 주목하지 않던 그 시점부터 저는 한국이 언젠가 반드시 세계를 놀라게 하리라는 믿음을 품었고 그 믿음은 결국 옳았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더 이상 가난과 혼란의 상징이 아니라 세계가 부러워하는 첨단 기술 강국이자 문화 강국으로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가 발견한 한국의 3가지 위대한 유산은 앞으로 한국이 더욱 도약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무엇일까요? 1997년 미국의 라이프지는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컴퓨터, 전기, 자동차 등 수많은 후보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것은 바로 금속활자 인쇄술이었습니다. 그동안 서양에서는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명한 인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텐베르크가 성경을 인쇄하기 전 동양의 금속활자, 인쇄물이 실크로드를 통해 유럽에 전해졌다는 증거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제작 기술이 한국의 방식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금속의 배합 비율에서부터 활자를 주조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이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구텐베르크는 한국의 금속활자 기술을 접하고 이를 개량하여 자신의 인쇄술을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은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되었으며 이는 구텐베르크의 42형 성경보다 78년이나 앞선 사례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무려 143년 전인 1234년에 이미 상정고 금예문이라는 금속 활자본이 존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금속 활자가 가져온 혁명적 변화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이전까지 한 권의 책을 완성하는데 평균 3개월이 소요되었고 한 글자 한 글자 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수많은 오류가 발생했었습니다. 목판 인쇄술도 사용되었으나 나무의 특성상 쉽게 훼손되어 매번 새로 제작해야 했던 반면 단단한 금속으로 만든 활자는 쉽게 닳지 않았고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책을 찍어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 번 제작된 활자는 다른 책 인쇄 시에도 재사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이 실크로드를 통해 서양에 전파되면서 유럽 르네상스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구텐베르크는 이러한 기술을 도입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켜 성경 인쇄에 응용했고 이는 다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금속활자 인쇄술에 나타난 정교한 제작 기술과 혁신적 사고방식이 DNA처럼 이어져 내려온 결과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의 금속활자 기술이 단순한 기술 혁신에 머무르지 않고 지식을 모두와 나누려는 한국인의 정신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깃든 결과물이었단 점입니다. 이 정신은 현재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음악, 영상을 전 세계에 전파하며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인쇄술을 창조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금속활자 인쇄술은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이자 앞으로도 세계를 선도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전 세계에는 수천 개의 문자가 존재하지만 그중 누가 언제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가 정확히 기록된 문자는 오직 한글 하나뿐입니다. 1443년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문자를 만들기로 결단하셨습니다.
당시 조선은 한자를 공식 문자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한자는 배우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자신의 이름조차 쓸 줄 몰랐던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어의 문법 구조와 한자는 너무나 달라 우리말을 올바르게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세종대왕은 3년 동안 직접 문자 연구에 몰두하였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훈민정음, 즉 오늘날의 한글입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의 한글은 단순한 문자 창제가 아니라 과학적 원리가 집약된 위대한 발명품이었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제작되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세 가지 기본 요소를 결합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원리 덕분에 한글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자로 완성되었으며 24개의 기본 글자로 172개의 소리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은 실로 경이로운 일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글의 미래 가치입니다. 인공지능과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한글은 가장 이상적인 문자로 평가받고 있는데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컴퓨터가 처리하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글의 구조를 분석하며 새로운 AI 언어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5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21세기 최첨단 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모두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위대한 왕의 철학이자 과학적 사고와 인문학적 지혜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걸작입니다.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 시 지혜로운 자는 아침에 배울 수 있고 어리석은 자도 열흘이면 익힐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한글은 누구나 신속하게 익힐 수 있는 가장 쉬운 문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 최고로 도약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전 국민이 쉽게 문자를 익히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기에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빠른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한글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로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문명의 도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학생들에게 한국을 가르치는 것을 정말 즐깁니다. 한국은 정말 매혹적인 나라입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외국인이 거리에 나타나면 거의 미국인 뿐이었는데 이는 주로 정부나 선교사 경로로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온갖 국적의 외국인들이 거리에서 보입니다. 한국은 매우 매력적인 나라가 되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배우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의 한국어 수업 학생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예전에는 1학년 수업을 위해 학장에게 15명 정도의 학생을 확보해달라고 애원해야 했지만 지금은 15명씩 하는 여러 반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미국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의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저는 한국에 처음 온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가르쳐 왔는데 사실 저는 30분이면 한글의 기초를 배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 수업에서는 한글을 1시간 안에 읽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 정말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키읔은 혀가 공기를 막으며 내는 소리임을 보여주고 입 모양과 혀의 위치, 치아의 모양을 함께 설명합니다. 니은은 혀가 치아에 닿는 소리, 미음은 입술의 모양, 이응은 목구멍 소리, 시옷은 치아와 관련된 소리 등 모든 자음과 모음은 각각 소리가 나는 방식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문해율이 높지만 한국의 문해율은 그보다 더 높습니다. 한글의 단순함과 과학적 구조, 그리고 천년의 교육 전통 덕분에 한국의 문해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글은 세계 공용어로서 중요한 언어이며 K-팝과 K-드라마 덕분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다른 외국어 수업들이 등록 인원이 줄어드는 가운데 한글 수업만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어나 중국어 수업은 점점 등록이 줄어들고 있지만 한글은 대기 명단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므로 한글은 세계 공용어이며 중요한 언어입니다.
만약 세계 지도에서 한국을 잘라내어 유럽에 붙여넣는다면 언어뿐만 아니라 경제, 인구 등 모든 면에서 주요한 유럽 국가가 될 것입니다. 크기는 독일이나 영국보다 작지만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칸디나비아, 폴란드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유럽 내에서 3위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이 한국을 장악하려 한다거나 중국의 문화 제국주의 위협에 대해 물으십니다. 하지만 중국은 결코 한국을 장악할 수 없으며 한글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만주어는 중국에 흡수되어 거의 사라졌고 몽골어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오늘날 몽골어 사용자는 1,000만 명 미만이지만 한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강력한 문학 전통과 교육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영원히 존재할 언어입니다.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제가 가장 감명 깊었던 점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사람들의 눈동자에는 반드시 고난을 극복하리라는 굳은 의지가 빛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지의 중심에는 교육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밤중 좁은 골목을 지나면 어김없이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들을 볼 수 있었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가난한 동네에서도 촛불 하나에 의지하여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육열이 아니라 유교 문화권에서 1,000년 넘게 이어진 배움에 대한 존경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쓰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과거 제도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였던 점도 이러한 교육열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왕조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평민 출신이라도 자신의 실력만 있다면 등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배움이 신분 상승의 길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역사적 증거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대학 진학률 1위, 교육 투자 비율 1위, 학업 성취도 상위권 등의 통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교육의 질입니다. 한국의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평생 교육에 대한 열정입니다. 한국인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며 은퇴한 노인들도 스마트폰 강좌를 수강하고 직장인들은 퇴근 후 외국어를 공부합니다. 이러한 교육열은 한국이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신속하게 습득하고 응용하는 능력, 그리고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는 자세는 바로 이러한 교육 문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내 연구소를 설립하고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인재들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교육을 통한 끊임없는 성장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한국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나 한국은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1,000년이 넘게 이어진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는 한 한국은 계속해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요인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술, 두 번째는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인 한글, 그리고 세 번째는 끊임없는 교육열입니다. 이 세 요소는 각각 독립적으로도 엄청난 가치를 지니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결합해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입니다. 금속 활자를 통해 지식이 신속히 전달되었고 한글은 그 지식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열은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현재 가장 주목할 변화는 바로 한국어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외국어 순위에 오르면서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를 제치고 2위 자리를 차지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이자
분단 국가의 언어가 13억 인구의 중국어와 오랜 경제 강국 일본어를 넘어 더 많은 학습자를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며 이 수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한류 열풍을 넘어섭니다. 한국어가 지닌 과학적 특성과 체계적 구성, 배우기 쉬운 문자 체계,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장점이 전 세계 학습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결과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한글의 과학적 구조는 더욱 큰 가치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선제적으로 한국어 학과를 신설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조차 한국의 디지털 문화를 배우기 위해 한국어 학습을 필수 과정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어의 성장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한국이 단순한 문화 강국을 넘어 세계의 중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입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제품 수출에 그치지 않고 문화와 가치관까지 전 세계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 디지털 정부 체계, 의료 시스템은 많은 나라에서 모범으로 삼고 있으며 미래 전망도 더욱 밝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 있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금속 활자에서 보여준 기술 혁신의 DNA, 한글에 담긴 과학적 사고, 그리고 끊임없는 교육열이 이 새로운 시대를 헤쳐나가는 완벽한 조합이 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2030년경 한국이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문화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실제 많은 지표들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진정한 잠재력은 아직 완전히 발현되지 않았으며 한국의 발전에는 한계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 세월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국학을 연구하며 한국의 눈부신 성장을 지켜본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물려받은 유산이 얼마나 위대한지 잊지 마십시오. 금속 활자의 혁신성, 한글의 과학성, 그리고 배움에 대한 열정이 여러분을 세계 최고로 만들어줄 진정한 힘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제 연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한국이 앞으로 세계를 어떻게 더욱 놀라게 할지 끝까지 주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행복하시고 감동 가득한 하루 되세요.